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5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한 걸음 물러나라. 국민의힘 2호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결혼 발표 이후 11일 만에 전청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버스 5중 충돌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차량은 통근버스 3대와 광역버스 1대, 전세버스 1대인데 모두 9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쯤 인천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는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신발 투척 무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욱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서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관 폭행, 세월호 유족 모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트랙, 더워요와 추워요입니다. 신행서 혹시 지하철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압니까? 제목이 힌트 아닌가요? 그렇죠. 더워요와 추워요? 맞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전철에 연간 접수되는 민원이 10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냉난방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온도를 높여달라는 민원과 낮춰달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올 때도 많다고 합니다. 참 이럴 때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네요. 냉난방 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어디였을까? 서울 지하철 2호선이었는데요.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7호선, 3호선, 5호선 순서였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특공대의 활약. 한 남성이 12층 베란다 난간에 올라서서 난동을 피웁니다. 자, 이어 커다란 화분을 집어 던지기까지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인 전모 씨가 가정폭력 조치로 분리된 아내와 딸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난동을 피운 건데요. 경찰 특공대의 체포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자, 옥상에서 하강 진입 작전을 세운 특공대원들 오케이 신호를 한번 보내더니 아파트 외벽 타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베란다로 들이닥치는 모습. 이 특공대 활약으로 난동은 3시간 만에 제압됐습니다. 마지막 트랙, 폭풍 시속 207km입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서양에 인접한 브르타뉴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07km에 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파리와 서부를 잇는 고속열차 노선도 대거 운행이 중단됐고요.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은 200평 이상의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네, 이어서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가 혁신이 다음 안건으로 나오나요? 아이고. 삼성인상 초과 금지로 사실 어제 계속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금요일 날 아직.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
저는 12월 달에 내린다고 이미 12월 얘기했고 달. 저 날짜도 정해놨어요. 저한테 의미가 있는 날짜 고르려고 합니다. 네, 5시 뉴스 후 신의 원룸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야의 정치 꾼들을 모시고 한 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의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즐겁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첫 번째 주제, 이호는 희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인데 소위 말해서 제 오전 의원이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슈 파이팅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사가 좀 나고 있고 뭐 논란은 있지만 뭐 1호 대사면 안건 주목을 좀 받았고 뭐 속전속결로 오늘 2호 안건까지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내용이 셉니다. 소위 말해서 친윤, 뭐 윤핵관 뒤로 물러서라, 희생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거 말고도 또 꽤 센 내용이 많던데요? 네. 일단은 뭐 혁신위의 혁신이 희생을 전제로 해야 국민들께 감동이 있다.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뭐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오늘은 그 뭐 희생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네. 정치권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희생을 예.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해묵은 논제이긴 하지만 예.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지난번 민주당의 그 김은경 혁신위에서 1호 안건으로 내서 그것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두 번째 불체포 특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 모두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그 서약서를 제출하고요. 공천의 서류 제출 시 그 각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각서까지 씁니까? 당원 당규에 명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비가 저희 그 국민소득 대비 지금 세계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비를 조정하는 것과 그리고 구속이 돼도 지금 현재 세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현재도 모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계속 세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부분과 또 이제 늘 얘기지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회의 참석 안 하는데도 수당 받아간다는 예.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것도 바로 삭감하는 뭐 이런 조치들 포함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는 차기 총선에 무조건 공천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좋은 안건들이 많이 담긴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실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실현하면은 이제 우리 인류한 위원장 뭐 정치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내용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럴싸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그 양당 모두의 혁신위원회에서 네. 다 나왔던 얘기들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위 혁신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필수적인 요건인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전면 포기하겠다랄지 뭐 구속된 의원들 네. 세비 안 나가게 한달지 세비 깎는달지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흔들리느냐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이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강서 재보궐선거가 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반문해 보면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국회의원 10% 감축 이런 얘기는요.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건 절대 될 리 만무한 이야기거든요. 양당 또
그 각 당이 모여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뭔가 서로 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걸 선언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아예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그 안을 제시를 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쓴소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 쓴소리를 언제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저는 가장 그 핵심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네. 어떤 안을 내놔도 과거에 늘 해왔던 우리가 혁신안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것을 당 지도부가 과감하게 채택하고 단행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이 출범할 때도 태생적 한계를 다 인정했어요. 과연 어느 정당에서도 혁신위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강서 보궐선거에서의 당청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정립할 것이냐라는 네. 것을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저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1호, 2호를 지금 내놨는데 네. 오늘 보셨지만 과연 당이 받아들이겠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 또 중진 의원들 그리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와 네. 아니면은 험지로 출마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그게 얼마나 당 내에서 어려운 그런 주문인지를 아마 정치권에 계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과제는 사실 당 지도부의 몫이에요. 저희는 지금, 예. 그 어젠다를 던지고 이것을 해라라고 압박하는 그런 수단인 것이죠. 예.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3선 이상 의원들 국민의힘에 23명이 있고 그중에 뭐 주요 인물 몇면을 봐도 뭐 지도부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 친윤 의원들 굉장히 센 캐들이란 말이죠. 이분들 과연 정말 좀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발하게 된다면 또 자칫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희생 정말 필요하다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는 발언 한 번 더 했습니다. 진정으로 대통령 살아가면 니부터 희생해라. 네. 왜 그러노 너? 경상도 말소리 와 그러노? 네. 알겠습니다. 와그라노 살아가면 희생해라. 근데 어렵네요. 이 소위 윤핵관 뭐 의원들이랄지 네. 영남의 중진 의원들 이런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나는 사랑 안 하는데 대통령 뭐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겠죠. 네, 예. 이 혁신위의 이제 뭐 희생이라는 뭐 주제하에 이런 나온 이 안들은 네. 이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이렇게 군부를 뗐었잖아요. 예.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놓고 또 뭐 오보다 뭐 이름을 내가 못 박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고 빠지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제 그 영남 중진들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이를테면 나를 뭐 수도권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한다랄지 예. 뭐 전략 공천을 수도권으로 한다. 영남에 있는 의원들을 그러면 나는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래가지고 영남을 아예 피바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김포특위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맡았죠. 그랬는데 부산에 5선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3선은 민주당에서 했고 국회에 와서는 2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재선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상 제한에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그냥 웃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영남에 있던 분들이 그러면 수도권 무조건 막무가내로 가면 이게 당선이 되느냐.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는 그냥 영남의 중진들이 오면 아무나 우리는 그러면 괜찮은 거냐. 이런 예.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 뭐 그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 대표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중진들이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한간에는 김기현 대표는 이미 뭐 수도권 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분들이 과연 이거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반발은 없을 것인가. 네. 또 여기에서 튕겨져 나가는 이제 무소속으로 가면 소위 친박 그 과거에 최경환 전 의원이나 뭐 우병우 뭐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무소속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파장은 없을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이 자기 정치 생명을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불출마한다는 거.
그리고 험지라고 하는 정말 생판 모르는 서울의 험지에 출마한다는 거 굉장한 큰 결단과 용기입니다. 그것을 그 총선 때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그 소위 혁신적인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해 왔던 바예요. 예.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동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가자. 거기에는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 예. 희생을 누군가가 물꼬를 터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특정 인물 하나하나를 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혁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물의 아시다시피 개개인적 경쟁력을 네. 따지기보다는 일단 원칙을 정해놓고 희생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아니 혁신이가 태생적으로 아시다시피 김기현 당 지도부가 그것을 시간 끌기용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언론에서 또 민주당에서 공격했잖아요. 그 혁신이가 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당의 실세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예. 정치권 안에서 정치를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단인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네. 거기서 끝나게 되면 저희 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돌파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3선 이상의 무슨 22명이 모두가 다 불출마하고 험지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논점을 흐리는 것이고 예. 당의 희생을 감수한 당의 변혁들을 꿈꾸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과 물꼬를 터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안주하지 말고 당의 쇄신을 이끄는데 본인들이 희생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설사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빈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인유원 위원장 박성중 지금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했고 인유원 위원장은 쓴소리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월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유원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은 설사 영남 중진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빈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그 의심을 불식시키는 그런 발언을 예. 지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낙하산 안 된다. 용산 낙하산 안 된다. 네. 검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선언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나중에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인요한 혁신이가 지금 출범했을 때 초기에 가장 막강한 권한이 있고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빈자리에는 그러면은 용산, 낙하산, 검찰 다 갈 것이냐 의구심만 쌓이는 거죠. 관련해서, 의원님이 예. 지금 저희들의 3호 안건, 4호 안건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지켜봐 주세요. 아, 나옵니까? 지금 아니 오늘 저런 용기 있는 발언들을 인유한 위원장이 한 것도 사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예. 그것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냈다고 해서 그냥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저것이 어떻게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것 희생들을 전제로 한 과감한 결단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에 의해서 빈자리를 뭐 소위 이 용산에서 이렇게 검찰 출신들 다 내려보낸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이 죽는 길로 가는 것을 저희가 그냥 바보처럼 멍청이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그런 결단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핵심이 그럼 결국은 누가 그 자리에 올 것이냐, 새로운 인물은 누구냐, 대안이 뭐냐. 인재 영입과 관련이 있는데 네. 인재 영입위원장은 지금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은 사실 뭐 친윤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또 이철규 위원장이 또 인유한 위원장을 또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당청 관계 개선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인사예요. 아. 뭐 2주 만에 다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무총장을 인재영입 위원장, 총선에 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과 친분이 있습니다만 예. 굉장히 소리 없이 실질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정말로 그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 당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소위 용산이 주문하는 인사들을 거기다가 인재 영입했다고 갖다 박는 순간 네. 당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인사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저도 혁신위에서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당이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이 일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도 뭐 지켜보겠으나 만약에 그 1호, 2호 영입하는 인사들이 그런 식의 의심의 눈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아마 당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혁신위에서 대사면 얘기를 했지만 난 거부한다. 신당 창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가능성이 이번에 진짜 가능성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80% 이상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소위 대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네. 교통사고 0대 100인데 100만 원 주면서 합의하자는 거냐 이제 뭐 예.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혁신위에서 이제 1호 안건으로 징계 해제가 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거 보니까 개그 코너를 패러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안녕 얘들아 뭐 이러면서 네. 고생이 많다 이제 이런 많다, 거였는데 이렇게 했죠. 예.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함께 못 간다는 것이고 또 인유한 위원장이 뭐 정치 선배로서 내가 꼭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다고 했는데도 그런 얘기도 또 지금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예.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보겠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겠다. 100일이면 충분하다. 네. 과거 이제 박근혜 비대위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당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혁신위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뭐 1호, 2호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게 그 지켜보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대통령의 변화를 원했던 것이고 국정운영 전반의 방향을 원했던 것인데 그쪽으로는 아니고 과거에 나왔던 혁신이 그 내용들의 반복이 불가하다 이제 이런 거여서 신당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뭐 이준석 신당까지 넣어가지고 뭐 국민의힘 지지율과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신당이 진짜 만들어지면 표가 갈리고 또 부담이 되잖아요. 저 신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합치면 50%가 넘네요. 참 희한한 여론조사인데 예.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제3지대에서 네. 제3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길을 걸어온 적도 없습니다. 네. 소위 말한 찐 보수의 길을 또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쓴소리를 여러 차례 계속 해온 그런 당의 전 대표인데요. 저는 그 12월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당이 아까 김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바라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황골탈퇴할 것이냐라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이 좀 더 분발해서 네.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당청 관계 그리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저희가 녹아내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인유한 위원장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영상 편지 보내시는 건가요? 근데 뭐 그런가요? 이미 뭐 예,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우려하는 방향대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에서 이미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켜보죠. 왜냐면 반성이 끝난 것이냐 벌써.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정당한 기소냐 정치적 기소냐.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시작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대가구 WK 말고도 예. 더 많은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파산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소위 말해서 자금 세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죠. 그 규모는 약 수천억 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천억 대요? 네. 최순실은 이제 92년부터 독일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데요. 이걸 다뤘어. 자,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제 최순실,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이제 수조 원 재산이 있고 또 독일의 뭐 페이퍼 컴퍼니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이제 이후에 최서원 씨가 이제 2019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건데, 자, 안민석 의원은 이거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거든요. 뭐 정당한 기소입니까? 정치적인 기소입니까? 네. 뭐 정치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면책 특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시대가 변화됐고 네. 저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명예를 저렇게 허위 사실로 훼손하는 것은 네. 저는 좀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근거도 없는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천억에서 갑자기 또 수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은닉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뭐 드러난 금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안민석 의원은 저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 나쁜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런 짓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정치가 사실은 뭐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 5선이에요. 어느덧. 예. 그런데 5선이면 5선에 맞는 그런 무게감 있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민석 의원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마약 음모론 관련해서. 관련. 네. 예. 그래서 그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근거는 없다. 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또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뭐 그 정도면 병이다 설전을 벌였잖아요. 네. 계속해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그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 뉴스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액수가 최순실 씨 은닉 재산이 뭐 100조다, 몇 조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바뀌고 있는데 독일 검찰에게 확인했다고까지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지금 명예훼손 관련해서 2심이 이제 무죄 났는데 예. 상고심이 또 진행 중이잖아요. 네. 2심에서는 이제 재판부가 네. 이제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볼만한 뭐 당시에 뭐 예, 상황이 개연성이 있었다, 있다. 뭐 이런 예. 판단을 했죠. 예, 그래서 1심 유죄, 2심 항소심 이제 무죄가 나고 예. 상고심이 진행이 중이긴 한데 네.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조금 너무 늦게 이제 이렇게 검찰이 움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첫 발언이 2016년이었는데 지금 7년 만에 이제 두 건에 대해서 기소를 한 셈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있던 한동훈 장관하고 설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총선 앞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신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타격이죠. 안민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나오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참 공교롭게 됐습니다마는 예. 안민석 의원도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정유라 씨, 최서원 씨 딸이 이제 페이스북에 뭐 요새 유행하게 된 말투를 이제 쓰면서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뭐 I am 진지예요, 뭐 이런 글을 써서 사실상 뭐 저거는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다라면서 이제 좀 저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저 어쨌든 지금 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거 재판 넘어가게 됐고, 또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어떤 결과 나올지 또 법적 판단을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회 사건 사고는 뉴스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오후에 신박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결혼 발표가 지난달 23일에 있었어요. 남현희 씨와. 근데 인터뷰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11일 만에 전청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키워드는 사기 범행 모두 인정.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으니까 송파경찰서에 이제 체포돼서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모두 가렸어요. 체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이제 묻는 말에는 하나도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는 아무 말을 안 했지만 그 전시의 변호인들이 입장을 대신 전했거든요. 그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 인정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또 어떤 전략인 것인가? 변호사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그나마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자산범죄의 경우에는 변제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인데 현재 전청조는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변제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밝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상당합니다. 도주 우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왔고 상습범으로 볼 여지도 있는 데다 동정 누범입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 자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기 의혹들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그 부담감을 딛고 영장을 기각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오늘 그 변호인들의 그 입장 발표를 보면 그 뭐 밀항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근데 방금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 회복 부분, 그러니까 피해 회복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데 지금 그 전청조 씨 자산이 없다는 건 변호인들도 인정을 한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향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힌다? 시간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누구도 이 전청조의 말을 믿지 않거든요. I am not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장을 밝힌다 한들 그걸 누가 믿어줄 것이며 사실 변제 방법을 밝힌다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다 이것으로 봐서 변제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현희 씨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빨리 대질 조사 시켜달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전청조 씨 측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도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대질신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부분이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말은 그러니까 남현희 씨와 다퉈볼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질신문에 응하겠다. 남현희 씨 공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미 불거진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형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되기 전에 전청조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진정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데 사기 범행 과정에서 여러 허위 경력을 내세우면서도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는 대목이 진정성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진정성 있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3자에게 은근히 책임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인터뷰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면서도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남현희 씨에게 귀속됐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현희 씨는 자신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질신문 남현희 씨가 실제로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불분명하고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세간의 의혹보다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서 재판에서 유죄 결론을 이끌어낼 만큼 공모 혐의가 짙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입증은 다른 문제니까. 다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대질신문을 진행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청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남현희는 보통 사람입니다. 지금 해온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가 결혼을 결심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고 허위 사실을 마치 근거가 확보된 것 마냥 철저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말려 들어가는 경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막 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질 조사할 때? 남현희 씨가 조기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결백하다면 철저한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모 의혹이 계속 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질 조사와 함께 남현희 씨 측에서 그 차량 있잖아요. 그 전청조 씨가 선물했다는 그 벤틀리 차량. 뭐 초고가 차량이니까 경찰이 압수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왜 압수를 해달라는 겁니까? 네, 지금 어쨌든 공범이냐에 대한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이 사기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남현희 씨다라는 주장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차량 원본을 떼어보니 이 차량은 처음부터 남현희 씨 명의로 구입이 됐다. 그렇다면 남현희 씨는 이 충분한 수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라는 어떤 입장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빠른 어떤 뭐 처분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싶었는데 사실 본인이 마음대로 매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또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피해자한테 누구한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가 누군지 본인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면 몰래 팔았다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은닉 그리고 그 매각 수익을 어떻게 했느냐, 매각 대금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량에 대해서 압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이제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압수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범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추후에 그 부분이 밝혀지면서 뭐 압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차량뿐만 아니라 남 씨가 대략 선물 받은 게 많다. 뭐 이게 수억 원이다 이런 추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볼 수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남 씨가 SNS에 공개한 명품과 차량 등 선물 가격이 최소 6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남 씨가 자기 돈으로 직접 구입한 물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남 씨가 전 씨와 친분을 쌓은 지난 2월부터 명품 제품을 착용한 모습을 SNS에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이 가방, 의류, 신발, 보석, 시계 등 브랜드가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만 남현희 씨는 전 청조가 자신이 사줬는데 왜 안 올리냐면서 서운해해서 부득이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선물들 모두 남현희 씨에게도 범죄가 성립해야 몰수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일컫는 범죄는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수수했다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만 해당하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남현희 씨는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 수익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 특히 공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선물을 먼저 내놓고 피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두어야 향후 수사 대응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아버지, 누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화면에 나온 건 이제 유아인 씨죠. 상습 프로포폴부터 뭐 각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어요. 일단 아버지, 누나 명의까지 도용을 했다는 부분이 공소장의 혐의로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아인 씨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처방을 받기 위함인데요.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서 뭐 아버지, 누나의 그리고 뭐 다른 지인들 총 6명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면제 처방받기도 하고 지인에게 누나인 척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라고 해서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쉽게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것도 정말 문제 아닙니까,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대리 처방이 손쉬워지고 의사들도 친분이 있으면 다량으로 약물을 처방해주는 경향이 생겼는데 마약 범죄를 유발하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마약의 대표적인 예는 아편, 코카인, 펜타닐을 들 수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즉 향정의 대표적인 예를 필로폰, 프로포폴로 들 수 있습니다. 유아인 씨가 이미 프로포폴에 중독돼 있는 상태라 수면 장애를 겪으면서 수면제가 대량으로 필요했던 것 같은데 특히 스틸록스 정도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 일정만 처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기망을 당하였을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처방을 해줌으로써 유아인 씨의 마약 범행을 도와주는 꼴이 됐는데 아버지, 누나 등 6명의 명의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방을 받고 의사를 기망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포폴이 드러난 투약량만 지금 뭐 9리터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 그 유튜버에게 너도 대마초를 필 때가 됐다 이러면서 대마초를 권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LA에 있는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유아인 씨가 먼저 일행과 대마를 흡연하고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마침 다른 일로 와 있던 어떤 유명 유튜버에게 그 장면을 목격당했답니다. 예. 유아인 씨가 상당히 역정을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될 것 같으니 이 유튜버에게 너도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대마 흡연을 권했다고 합니다. 예. 유튜버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흡연을 요구했고 유튜버가 입에 대고 피우는 신용을 했더니 유아인 씨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시라고 흡연 방법도 알려주었다는 혐의가 불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범으로 함께 이제 끌어들여서 어떤 발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정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소장을 보면 뭐 앞서 그 뭐 아버지 누나 명의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뭐 또 해서 그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만 8개 정도 됩니다. 이 혐의가 뭐 지금 뭐 법정에서 인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이 정도인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는데 2번 다 근데 기각됐잖아요. 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고 이 정도면 왜 불구속 결정이 났던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저는 조금 들긴 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5월하고 9월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예. 이 재판부에서는 이 범행 관련 증거가 전부 확보가 된 점, 그리고 뭐 대마 교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는 원래 안 하고 싶었고 자기는 사실은 피우는 신용만 했고라고 그 사람 진술에 의해서 이제 공소장이 작성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시에 대마 교사, 뭐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예. 사실 연예인 마약 관련 사건에서 부속 수사가 된 사건으로 이 돈 스파이크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예. 이게 마약의 종류입니다. 종류인데 돈 스파이크는 이제 필로폰이고 뭐 투약 방법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그런 게 이제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뭐 자신이 직접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고 유한 씨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인데 뭐 그것은 아무래도 의료인에 의해서 투약 행위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투약 횟수 그거는 유한 씨 같은 경우는 뭐 총 지금 알려진 바로는 180여 차례다라고 하는데 이 돈 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는 수백 명분의 필로폰 양을 투약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전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느냐, 마약류의 전과가 있었느냐인데 유한 씨는 당연히 초범이었고요. 돈 스파이크 씨는 대마초 흡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돼서 실제로 실형이 나와서 네, 형을 지금 살고 있나 그럴 겁니다. 일단 이제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상황인데 이제 뭐 불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게 혐의를 벗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진행될 테니까 지켜봐야 될 텐데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뭐 계속 파장이 있는데 배우 이성균 씨 내일 2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균 씨에 대한 2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내일 이루어집니다. 지난 첫 조사 때는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이 나왔었죠. 이 간이 검사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해야 그 내역이 검출됩니다. 일단 이성균 씨에 대한 모발 소변 검체를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인데 통상 마약 수사는 처음 불러서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낸 뒤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내일 2번째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 그렇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관련자들 진술, 메시지, 정황 등에 미뤄보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피의자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두고 보면서 일종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의 향방을 갈라보기 위해서, 즉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으로 가볼 텐데요. 이 사건은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남편이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후재판소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4.85 상황을 재구성해 봤는데요. 보여주시면
이제 60대 부부인데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반찬을 챙겨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60대 부부가 한 번 이혼했다가 예. 재결합을 했는데 다시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별거 중에도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평소에 반찬을 종종 챙겨줘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혼 요구를 했다가 결국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 남편이 15분 동안 아내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범행 직후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얘기를 하길래 재결합을 하려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일단 본인은 이제 자수를 했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네요. 보니까 이제 딸이 이제 사망하면서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 따르면은 이 두 부부의 불행이 2018년 딸이 이비인후과 관련 약을 먹고 돌연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뇌손상을 입었다고 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두 부부가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결국 딸이 올해 4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부부가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혼하고 나서 또 8일 만에 다시 재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두 부부의 불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가 않고 별거를 하다가 다시 올해 6월 23일에 재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무서운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재결합을 한 다음에도 갈등이 좀 극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정폭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재결합 후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흉기를 든 채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특수강간 미수에 해당하죠. 이 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말리는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아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결국 남편이 혼자 살게 됐는데 이 와중에도 아내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평소에 종종 반찬을 챙겨줘 왔고, 그렇게 서로 접촉을 이어가다가 결국 아내가 접근 금지 명령 해제도 신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일단 그 반찬도 좀 틈틈이 챙겨주고 접근 금지 명령 해제도 신청했던 정황을 보면 우리가 뭐 추측을 해본다면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좋은 기억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재판부 어떻게 남편에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 살인죄다 보니까 예. 이 살인죄라는 거는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절대로 안 되는 예. 중한 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도 이런 거를 인정하고 심지어 남은 가족도 언벌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감경 사유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이라는 점은 이 감경 사유를 매우 크게 평가한 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보통 이제 부부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남편 입장에서 평균적으로 형량을 받는 경우가 15.8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평균에 못 미치는 10년 선고를 받은 걸 보면 아무래도 곧바로 자수한 점, 이 점을 굉장히 양형 사유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균 15.8년도 좀 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징역 10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남편 모두 항소했습니다. 예. 한쪽은 형이 너무 낮다고, 한쪽은 형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항소를 한 예. 것인데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사실 살인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5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자수라는 중대한 감경 요소가 있는 반면에 계획적 살인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체 손괴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특별한 양형 가중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이 남편이 흉기를 든 채 성관계를 요구한다거나 딸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에 비춰보면 지속적인 접촉 과정에서 여차하면 물리적 가해를 가할 의도를 보여왔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인간적인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풀어왔죠. 인간적인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푸는 아내를 상대로 평소에 성행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 남은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살인이라 하더라도 징역 15년 이상은 마땅히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깝게 보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y are you tearing those down? Those are innocent people. All I have to say is free Palestine. They're innocent. That's all I have to say. I'm not Jewish. He's not Jewish. I don't know if he is or not. I'm not. Then don't rip that down. 무슨 400이 온것 같아. 어떡하죠? 이번 생은 왜? 내가 무서워요? 네, 금요일에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 오후의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여름인가 가을인가 요새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 늦가을 찾아온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서스펜스 영화 한 편이 찾아옵니다. 자, 기암과 곤지암을 거쳐서 새 작품 뉴 노멀로 돌아오신 정범식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에 그 무서운 영화 많이 만드셨다 그래서 무서운 인상이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로맨틱한 시를 쓰실 것 같은 인상이십니다. 네. 자,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뭐 호러 영화계 자존심이란 또 별명도 있으신데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저는 기담, 곤지암 그리고 이번에 뉴노멀을 연출한 영화감독 정범식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 대화를 하다 보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번 작품은 일단 앞선 작품들은 좀 제목에서부터 뭐 기담, 뭐 기이한 이야기, 뭐 곤지암, 뭐 곤지암 정신병원 네네. 제목부터 좀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뉴 노멀이란 말이에요. 네. 전 처음에는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린 영화인가 했는데 이번에 어떤 영화입니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일들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다룬 영화고요. 예. 서울에서 4일 동안 네. 6명의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지는 네. 섬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황당하기도 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실?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좀 봤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전작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뭐 일상적인 뭐 집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네네. 영화가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전작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길을 가는데 네.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무차별로 예. 뭐 흉기 난동을 부린다거나 예. 그리고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치워버린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누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뉴노멀의 시대는 우리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어느 한순간 죽음의 공포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지점을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무서운 장소를 찾아가거나 그렇죠. 가지 않아도 네. 곤지암 같은 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일상에 스며 있는 어떤 공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장르적으로 이렇게 장치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가짜 공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차라리 일상에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맞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화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예고편을 좀 봤는데 굉장히 또 반가운 캐스팅들이 있더라고요. 뭐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도 출연을 하고 뭐 아이돌 출신 뭐 피오 뭐 최민호 씨도 있고 무엇보다 그 사실은 그 로맨스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지우 씨, 우리 지우 히메가 7년 만에 이제 스크린에 복귀를 했는데 자, 공포 어떤 스릴러 서스펜스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배우 이야기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일단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왜 이게 나한테? 라는 사실 궁금증이 먼저 있었어요. 이 작품을 왜 저한테 주신 거냐고 감독님이 의도하신 게 어떤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그 장르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또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자, 지호임의 새로운 모습. 자, 저희가 감독님이 꼽은 이 최지우 씨의 명연기, 명장면을 또 준비를 했는데 지금 어떤 장면인지 그리고 왜 최지우 씨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현종 역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무도 저 배우분이 저 캐릭터를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배우들 중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전에 구축하고 있었던 이미지를 대입해서 볼 때는 절대 이 역할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데 지금 영화가 까만 거죠? 네. 예. 저희 화면이 잘못된 줄. 예. 지금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벽이 허물어진 그 순간 타인과의 공포가 이제 엄습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서스펜스 장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지우 씨를 생각했고 최지우 씨가 지금 영화 속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시나리오에서 묘사했던 인물보다 훨씬 더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해 주셔서 저는 감독으로서 너무 기쁘고 지우 씨한테 감사한 마음이죠. 사실 최지우 씨 연기에서 보지 못했던 표정들이 좀 벌써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영화관에 가서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점검이 있다는 자, 뭐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민호, 피오, 뭐 정동원 군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배우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캐스팅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한국에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한 배우분이 성공적인 캐릭터를 선보이고 나면 사실 그 배우분한테는 계속 같은 배역만 들어가거든요. 질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관객분들은 사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그게 이제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방식을 좀 고수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뻔한 것들이 너무 싫어서 뻔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관객들의 생각이 바뀐 게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지만 대중적인 호감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그게 중요해서 대중적인 호감도도 있으면서 연기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뻔하지 않은 캐스팅 이 조합을 만드는 것이 현재 영화계에서 캐스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감독님들의 고민이겠네요. 그렇죠. 그 점이. 저는 운이 좋게도 뉴노말에는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을수록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저희가 또 감독님이 뽑은 명장면을 보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To come through, it's just a turn to you. You're everything I knew. In you I see the truth. Turn us to go so pure. All the things you do, we can't be floating. 감독님 근데 지금 장면은 별로 안 무서운데요? 그냥 혼밥하는데 이게 왜 명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이제 에필로그 장면인데 사실 우리의 공포가 일상이 된다라는 것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 뉴노말 같은 경우는 고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장르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고립이요? 네네.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이 고립이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서 생각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혼밥하는 풍경이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혼밥이 익숙해지다 못해 문화라고까지 얘기가 되는데 저 장면을 저렇게 에필로그에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혼밥하는 저 풍경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외롭고 쓸쓸한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어떤 것들을 관객분들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화의 오프닝은 방금 이제 에필로그였다면 오프닝은 그 뉴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뭐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벌어졌던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던 그런 폭행, 살인 사건들이 뉴스로 좀 등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시작한 의도가 뭔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영화를 구상을 하신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님께서 충격적인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익명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많이 죽었네 어떡하냐 뭐 이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게 익명성의 무서움이라고 했는데 사실 뉴노멀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관객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스펜스에 대한 뭐 아이디어랄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얻으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리플리라는 영화를 아시죠? 요새 또 그 전청조 씨 때문에 또 핫해서 그렇기도 하죠. 압니다, 그 영화. 그러니까 리플리 예전에는 알랭 들롱이 주연했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였는데 이 두 영화의 원작자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서스펜스 소설의 거장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을 우연히 읽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서스펜스라는 것은 폭력 행위, 나아가 죽음의 가능성이 시종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그게 너무나도 요즘 세상 같은 거예요. 백주대낮에 모르는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살해 예고글이 올라오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르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럼 이 죽음의 가능성이 도처에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그러면은 서스펜스적인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장르적으로 가공해서 만들게 된 게 이번 뉴노멀인데 어떻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예견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영화 속에서만 그냥 서스펜스적으로 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포를 잘 다루는 감독으로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젠가요? 제일 무서워할 때 관객들이? 네, 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이제 반응이 좋을 때 제가 이제 디자인했던 설계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반응들을 해주실 때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이런 거죠. 깍깍거리시고 놀라실 때 이제 저는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역시 관객들이 무서워할 때 먹혔구나. 내 디자인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화 뉴노멀의 개봉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관객들에게 어떤 일상 속에서의 공포 같은 것도 제시를 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 뭘 느꼈으면 한다는 메시지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가 17개 해외 영화제에서 되게 많은 초청을 받고 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입을 모아서 칭찬하셨던 게 뭐냐면 6명의 배우들의 연기와 앙상블 그리고 서스펜스와 블랙 유머와 이 코미디와 그리고 윤상음악 감독님의 음악이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볼 때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작품 뉴노멀로 찾아온 우리 정봉식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